네, 안녕하세요. 함양 아줌마 김연희와 함께하는 일요 토크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의식주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의 주택 문제, 살림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연희 선생님 모시고 북의 살림집과 그 건설 과정, 변천 과정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생 내 집 마련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남쪽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일 처음에 들어서 놀랐던 게 평생 내 집 마련 해가지고, 전 그때 그 생각했어요. 왜 내 집을 내가 마련하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사람이 집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따 시 이런 말씀 하세요. 거리 지나가다가 아파트 건설하는 거 보면, 야, 진짜 거리에 저렇게 많은 집이 또 서고 있는데, 거기 속에 왜 내 집은 하나도 없냐. 이런 말씀들도 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개 장면이 기생충 영화인데, 제가 진짜 기생충 주인공이 돼봤어요. 제가 22년도에 합정동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진짜 그때 막 그 화장실에서 물이 막 뿜뿌 나와가지고 집에 침대에 앉아 있는데 밑에 막 물이 전복전복해서 내 밖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물에 발을 못 딛겠더라고요. 그 전기 통할까 봐.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장면 보니까 그때 내가 지하에서 살던 생각 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지하에 이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잖아요. 뭐 60년대, 70년대 뭐 오래된 건데 언젠가는 이게 지금 재개발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서울에도 나가게 되면 엄청 재개발 신도시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여기에도 멋있는 아파트들이 신도시가 생길 건데 그때 생겼을 때 이 지하에 있던 사람의 삶은 정말 달라질까? 뭔가 이 지하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제가 너무 황당한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한 살 난 아이가 20가구를 서유하고 있답니다. 현재 미성년들의 주택 매수 비율이 4년 새 3배로 증가했고요. 또 주택을 가진 미성년이 2만 6천 명인데 그중에 두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집이란 대체 어떤 의미일까? 나한테 집은 대체 뭘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한국의 자기 집 소유율이 56%라고 되어 있더라고. 정확한 프로스 모르겠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5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은 자가율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봤습니다. 이게 순인데 1위부터 15위까지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뭐 쭉 폴란드, 불가리아 뭐 쭉 나와 있는데 이 순서입니다. 제일 높은 게 루마니아가 93.2%입니다. 거의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1등부터 15등까지 쭉 있는데서 90%가 옛날 사회주의 나라였던 나라들이에요. 사회주의였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때 자본주의로 그때 다 붕괴됐던 그런 나라들이 옛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가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집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 누구나 다 같을걸요. 집 하면 안정, 나의 안정, 행복, 가족, 미래. 이게 집일 것 같아요. 내 삶의 터전이고 사랑의 공간이고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그릇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우리가 모두가 내 집을 소유해야만 딱 할까? 내 집을 소유하는 사회. 좀 전에 국제사회에서 뭐 90 몇 프로, 70 몇 프로, 한국은 56% 자가율이라고 하는데 왜 꼭 사람이 내 집을 소유해야 할까? 집은 소유물이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집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각자의 주거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은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인간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다. 그래서 살림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사회 제도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북에서는 그럼 이 주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정책을 내고 있고 그 속에서 나의 집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래서 북의 살림집 집 정책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살림집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우선 해방 후에부터 북의 주택 정책은 국가적 가업입니다. 개인의 몫이 아니라 해방 후부터 당연히 집은 국가의 몫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였죠. 해방 후에. 그때 46년도 3월 달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으로 하는 토지 개혁이 단행됩니다. 근데 주택 역시도 국가로부터 거주지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북은 남쪽으로 도망간 지주, 자본가들과 악질 친일분자, 그리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대저택들을 무상몰수했죠. 그리고 그 몰수된 농경지와 가옥들은 그동안 그들 밑에서 온갖 천대한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던 모순, 서장농, 빈농들에게 우선적으로 부상 분배했습니다. 당시 평생 자기 이름도 없이 집도 없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무지렁이 같이 살다가 지주가 살던 그 대저택을 분배받았던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북의 정책은 생명의 운인이고 구세주였겠죠. 해방된 지 5년 만에 진짜 우리 민족의 비극이지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으로 해서 해방 후에 그렇게 꿈꾸고 집을 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았던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땅과 집과 모든 게 폐허가 돼버려서 한지에 나앉게 되죠. 그때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은 한 채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렸다니까. 근데 미국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왔다가 더 타격할 목표지가 없어서 다시 폭탄을 싣고 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 한창 전쟁일 때 51년 1월 달에 그 전쟁 속에서 평양시 벚꽃건설 총계획도를 작성할 때 대한 가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터로 군대로 나가려고 했던 군대 입대하려던 건축 기술자들도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이민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부터 먼저 지어야 한다는 이 가업을 받고 전후복구 살림집 건설 약도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돼서 4개월 후인 5월 20날 평양특별시 개건 종합계획 약도가 작성됩니다. 이후에 두 차례 수정에 걸쳐서 다음 해인 52년도에 평양시 총계획 약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때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만들어진 초안과 그 다음 해 만들어진 수정안입니다. 이 약도에 의해서 평양시가 건설되게 되는데 그 약도를 만들었던 기본 주인공 김정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그 전쟁 속에서 이 가업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약도가 구려지게 됐는지 그 자세한 설명이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약대위에서 이제 평양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평양시 복구 과정에서 14분에 집 한 대가 조립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했는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평양 속도라는 말이 영어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되죠. 처음에 제일 먼저 53년대 숭리거리가 건설이 됩니다. 숭리거리가 건설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다 나니까 벚꽃 건설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능한 건축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좀 전에 말했던 김정이라는 사람도 러시아에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학 도중에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 건축가들도 많이 유학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50년대, 53년대 숭리거리 쫙 건설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결함들이 있었냐면 또 러시아식으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러시아식으로 삐찍가도 건설하고 벽에 뭐 난로도 넣고 이런 식으로도 건설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김일성 주석이 이거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뚜뚜단 언덜방에 둥을 지지고 그런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비판도 있었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까지는 어충 안팎의 저층 저립식 주택이 기본이었지만 이 70년대부터는 그 옛날에 50년대 지었던 60년대 지었던 그것들 다 철거되고 다시 한번 15층, 20층 높이 현대식 고층 아파트들이 평양의 가로를 채우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옵니다. 70년대, 80년대를 창조 건설의 전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7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거죠. 천리마 거리고 뭐 낙원거리고 여러 가지 거리들이 진짜 들어서게 됩니다. 80년대에 창간거리가 서죠.
80년 10월에 1단계가 시작되고 85년 8월에 2단계가 들어서는데 우리 남쪽 분들도 많이 평양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고려 호텔이 바로 여기 창간거리에 있는 것이 고려 호텔입니다. 그래서 창간거리에서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 남쪽에서도 아파트들 보게 되면 주상복합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살림집이 있고 밑에 식당들과 봉사망들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뭐 이렇게 말하나요? 예, 그런 겁니다. 밑에 쫙 이게 식당들과 봉사망들이 있는데 남쪽에도 가게 되면 먹자거리들이 많잖아요. 먹자골 뭐 이런 거 많은데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창간거리 음식점입니다. 먹자거리가. 그 창간거리 음식점이 바로 이 창간거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간거리 음식점 거리예요. 창강 음식점 거리, 신설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이게 상점도 있고 창강 불꽃놀이감 상점이라고 해서 불꽃놀이감은 뭐냐면 우리가 제주도나 뭐 동해나 서해나 바닷가에 가게 되면 뭐 뭐 불꽃놀이들 하잖아요. 그들 파는 장소죠. 이렇게. 그 다음에 82년도에 문수거리가 대규모 거층 아파트 단지로는 처음으로 조성됩니다. 평양에. 그래서 대표적인 현대식 거리입니다. 여기가 이 대동강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건 창간거리가 여기에 되어 있다면 문수거리는 이쪽에 여기가 문수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큰 지역, 이 창간거리는 여만한 거리에 그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이 문수거리는 이 전 지역 큰 면적의 아예 통째 아파트 단지가 거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또 특히 이 문수거리가 특별한 게 뭐냐면 이 문수거리부터 외관의 색상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전까지, 문수거리 전까지는 뭐 회색이라던가 뭐 칙칙하고 한 가지 단일 색이라던가 이랬는데 이 문수거리 때부터 뭐 핑크색이고 파란색이고 무슨 색이고 뭐 파랗고 뭐 어떤 색깔들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새로 개발한 천연 외장재 기폭제를 발굴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에 씻기지도 않고 잘 퇴색되지도 않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수명도 오래 갈 뿐 아니라 원가도 적게 들어서 매우 경제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게 그때 개발돼 가지고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문수거리입니다. 평양 산원과 그다음에 이거 당창원 기념탑 문수 물놀이장 이제 우리 다음번 강의 때 북의 여름 휴가예요. 북쪽 사람들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할 때도 또 이야기가 있겠지만 문수물놀이장이라든가 이 김만유병원도 문수거리에 있는 겁니다. 이 김만유병원은 왜 김만유란 이름을 지었을까? 북에는 향만유 식당, 김만유병원 이렇게 사람 이름, 한덕수 대학 뭐 이런 이름을 지은 게 많아요. 그러면 김만유라는 사람은 제주도 출생이로 그 32년도에는 만보산 사건이라고 일본에서 벌어지는 사건 때 그때 그걸 규탄하는 투쟁에도 했고 그래서 정로소에도 갇혀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해방 신문을 발간해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 수청하는 투쟁에 강력히 투쟁했던 분이죠. 그랬다가 이게 많은 돈을 평양에 기부해서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김만유 병원이라고 현대적인 병원입니다. 그리고 86년도에 또 용강고리가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알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강고리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김연희 집이 있습니다. 용강고리. 이 평양역이고 평양역에서 쭉 나가면 평양대육장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여기가 김일성 경기장이 있고 뭐 쭉 넘어가겠죠. 국제거리를 해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거리인데 저희 아파트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이고 저희 집 딱 앞에가 여러분들 아시죠? 남쪽에 통영 출신이신 윤희상 선생님, 윤희상 음악당이 있고 그 옆에가 평양의학대학, 그다음에 창강고리라고 조금 전에 말했던 창강고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리 호텔이랑.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저희 아파트고 여기 김책공대고 여기가 용강고리입니다. 용강고리는 왜 용강고리냐면 이 용강고리가 54년도에 전월복구 시절에 만들어진 건데 전문 여기는 인민군대 군인들이 만들었어요. 군인들이 개통했다고 해서 원래는 인민군 거리라고 했다가 81년도에 인민군의 용강이 있으라라는 의미로 용강고리로 개칭된 것입니다. 깨알 자랑 들어간 김에 제가 이사 갔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가 86년도에 여기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저도 새 아파트라는 걸 처음 이사가 봤거든요. 딱 집에 문 들어오니까 문을 딱 열면 새 집은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
문 열면 신발장이 보입니다. 신발장이 있고 또 거실이 있어요. 세 칸짜리 집인데 거실이 있고 주방에 먼저 들어가니까 주방에는 밥상이 놓여 있고 찬장이라고 하죠. 이거 그릇들 넣은 찬장이 있고 부엌에는 그거만 있었어요. 방 세 칸인데 한 방은 원래 지을 때 부부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안방이라고 해가지고 부부방인데 부부방에 들어가니까 더블 침대 있잖아요. 나무로 된 더블 침대 있고 해면이 한 10cm짜리 해면인데 해면 외에 그때 평양에서 80년대 뭐가 제일 유행이 됐냐면 중국 이불등이 엄청나게 유행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중국 이불등을 몇 개 해간다 뭐 이런 유행도 있었거든요. 진짜 이뻤어요 그때. 근데 그 중국 이불등으로 그 해면 매트리스를 다 씌운 그 매트리스가 침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불장, 양복장, 그 거국 가구죠. 들어가 있고 부부방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방에 또 제일 큰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불장, 양복장 그거 있고 다른 방에 이짝 또 조금 그보다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우리는 편수 책상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당 넣고 하는 데스크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는 우린 개인 소파라고 하는데 그랑 팔걸이 의자죠. 팔걸이 의자가 개인 1인용 그 두 개 있고 가운데 음접탁이 있고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다 가구가 공짜로 집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새 집으로 들어갈 땐 거기다 있으니까 그 들어가서 거기다 그냥 챙겨만 넣으면 되죠. 그릇도 챙겨놓고 옷가지도 챙겨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집에 86년도에 제가 이사 갔던 저희 집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아파트도 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이 용강거리뿐만 아니라 왜 많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아파트 거리들이 건설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90년도에 권한의 행구를 맞습니다. 한창 이렇게 건설 붐이 일어나다가 권한 행구를 맞으면서 모든 경제가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또 전환의 시기가 이를 맞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한 창전거리입니다. 예전에 만든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 여기서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살림집들이. 이때 처음으로 45층짜리가 초고층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서기 시작하는데 이 창정거리는 총 2784세대가 건설이 됐습니다. 총 여기가. 근데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 보면 2784세대 중에 2500세대가 여기에서 살던 철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새로 들어간 사람은 200세대 남짓하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의 살림집 입주 정책은 영순위가 바로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가 철거민입니다. 당시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철거민이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북은 철거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철거민들을 그 옆에 좀 방이 다 저사를 해요. 한 지역을 철거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저사를 합니다. 그 지역 구역에서 저사해서 두 칸, 세 칸이나 되는 사람들은 한 칸을 낼 수 있냐를 먼저 다 물어봅니다. 이 철거민들을 몇 달 동안 반년 정도는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철거해서 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 늦어서 지금처럼 1년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경고할 수 있는 집을 먼저 찾아요. 그걸 구역에서 매 집마다 세 칸짜리 정도 되는 집들은 한 칸 낼 수 있냐. 우리 집이 한 칸 내겠다 하게 되면 그 한 칸 내겠다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그 집들에 그 경고 들어갈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짐들은 다른 데 다 묻어놓고 사람들만 당장 쓰고 살 물건들만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칸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국가가 저체중에 철거민들이 어디 가서 경고할지는 국가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이 용강거리뿐만 아니라 왜 많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아파트 거리들이 건설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90년도에 권한의 행구를 맞습니다. 한창 이렇게 건설 붐이 일어나다가 권한 행구를 맞으면서 모든 경제가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또 전환의 시기가 이를 맞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한 창전거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건 창간거리고요. 지금은 창전거리입니다. 제가 그거 이해하기 쉽게 먼저 말하면 조금 전에는 창간거리, 거리 호텔이 있는 여기가 창간거리였고 지금 여기는 86년도에 건설된 거고 여기는 2012년에 창전거리는 그 옆에 여기 문수거리 앞에 이게 창전거리가 2012년 거란임 끝나고 만들게 됩니다. 예전에 만든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 여기서 완전히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집들, 살림집들이. 이때 처음으로 45층짜리가 초고층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서기 시작하는데 이 창정거리는 총 2,784세대가 건설이 됐습니다. 총 여기가. 근데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 보면 2,784세대 중에 2,500세대가 여기에서 살던 철거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새로 들어간 사람은 200세대 남짓하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의 살림집 입주 정책은 영순위가 바로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가 철거민입니다. 당시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철거민이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창정거리 준공식이 하고 한 두 달인가 있을까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창정거리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 살림집을 보려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고 어떤 노동자나 어떤 교육자, 어떤 학교 선생님 집, 한 두세 집을 돌아봅니다. 근데 그 사진이 딱 남쪽에 했을 때 남쪽 언론들이 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이게 통일전망대라는 데서 총 들고 지키는 불,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수돗물을 제일 먼저 틀어봅니다. 물이 잘 나오냐고. 그랬더니 북이 얼마나 수도가 잘 안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물부터 틀어보겠냐. 그만큼 물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총 들고 지키는 물,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남쪽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왜 김정은 위원장이 새 집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물부터 틀어봤을까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북의 자력갱생과 관련한 눈에 띄는 전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창정거리 완공 시점은 2012년입니다. 강성대국이 문을 열어 제끼자라는 구호가 나왔던 때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95년도 권한의 행군이 시작된 때로부터 17년밖에 안 되고 권한의 행군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예요. 이제야 겨우 벗어난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거층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수도 펌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처럼 높은 곳에 45층, 150m 높이까지 올려버리는 고양정 펌프는 북의 옵건이와 한 번도 생산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발전됐다는 몇 개 나라, 세계적으로 이 고양정 높은 데까지 올리는 수도 펌프는 4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들도 100% 자기 기술과 자기 자재로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에 기술이나 부분품들을 다 수입해서 만드는 나라들입니다. 그나마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최첨단 제품인데 그래서 건설 초기에 관련 일꾼들이 펌프는 무조건 수입해야 된다 해서 내각에 허가까지 받아놨던 상황이죠. 이때 평안북도 안주 펌프 공장의 지배인이 이 서식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이 창정거리 건설 지부 한참 건설을 할 때니까 건설 지부에 달려가서 주먹으로 막 탁자로 치면서 이 수입하면 안 된다. 왜 우리 힘을 믿지 않냐. 자기네가 생산하겠다라고 막 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건설 일꾼들은 그걸 믿었다가 진짜 될지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었다가 이 건설 다 망하면 당과 인민하고 했던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건설을. 그러니까 너무 거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안주 펌프 공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끝내 그걸 성공을 해요. 성공해가지고 안주 펌프 공장에서 만든 100% 우리 기술과 우리 자재를 만든 국산과 또 수입산 하나 갖다 놓고 두 개를 시험을 해봅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우리 국산재가 그렇게 성능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거로 하자 해서 펌프 이렇게 돼서 이게 창전거리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우리 걸로 만들었는데 진짜 이 높이까지 올라왔냐 45층까지 해서 수도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이 안주 펌프 공장의 고양정 펌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이 강자라는 소설책입니다. 이거 실화인데 이 책에 그대로 상세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시간이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창전거리 과정에 대한 한번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전거리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 사상을 구현한 인민극장과 저고층, 고층 살림집들, 각종 봉사시설들이 희한하게 솟아올랐으며 저영화, 예술화, 공문화가 훌륭히 실현됐습니다. 이번 재개발 처음으로 만수대 언덕에서 대동강 기슭까지 이어진 창전거리에는 결혼식장 물론 인민극장과 아동백화점,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새롭게 들어섰다. 타가소와 유치원 등 기존의 시설이 개보수되기도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살림집이라 불리는 고층 아파트 단지였다.
최고 45층까지 14동으로 이루어진 고층 아파트에는 약 3만 명가량이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전지구는 불과 1년 만에 그 45층짜리 대형 그 아파트를 포함한 14동의 그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사업으로서 북한이 상징적으로 그 평양의 재개발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그런 사업지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그 2012년 강성대국회를 열어젖히자는 그런 구호 아래 주민생활 개선의 상징적인 그 의미로서 수단으로서 이 주택 재개발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죠. 북한의 평양 재개발 사업은 거리 안에 주거 공간과 일체 편의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 단지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직주 근접의 원칙에 의해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하나의 그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상업이나 공공시설이나 학교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죠. 평양 재개발 사업은 6.25 직후에 급하게 복구된 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1980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면서 재개발 양상이 달라졌다. 김정일은 당시 평양역에서 보통문에 이르는 창광거리 조성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재개발로 창광거리에는 3만 가구의 살림집과 음식점 거리가 조성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한 북한은 김일성의 생가가 있는 광복거리에도 대규모 재개발을 단행했다. 김정일 건축론이라는 책, 직접 그 최고 지도자가 그 건축에 관한 책을 썼다라는 것 정도가 어느 정도로 그 북한 당국이 도시와 건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창전거리로 시작해가지고 운하과학자거리, 그다음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여러 가지 여러 거리들이 막 우후죽순 막 올라서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모델시티 평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평양 건축의 덕착성과 완결성을 세계에 알렸던 그런 책이죠. 이탈리아 건축가와 세르비아 출신 건축가가 저술한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해서 시공사에서 2020년 11월 24일 날 출간한 책입니다. 이 시공사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북한 건축물의 독특한 아름다움. 평양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모델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국 출신 여행 작가인 피커 아이언은 이 책을 읽고 이는 강저우나 덕교나 서울에서 내가 본 어떤 장면보다도 더 빈틈없는 2차원 전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까지도 이젠 북이 아니라 세계 언론이나 세계 눈으로도 북의 현실을 알리기 시작했죠.